네, 반갑습니다. 실천기술론 2강 합니다. 네, 오늘은 1강 끝나고 제가 한 몇 시간 뒤에 다시 2강을 찍기 때문에 좀 바로 속도감 있게, 연속성 있게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돌려 말해서 제가 오늘 2강 연속 영상을 찍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목이 좀 아파요. 목도 좀 아프고, 음, 뭐 그렇긴 하는데 어떡하겠어. 해야지. 그 이건 좀 수업 시작하기 전에 뭐 농담 뭐 별개 이야기인데 9월 3월쯤 되면 대부분 교수님들이 목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보통 한 6월 말쯤 되면 수업이 끝나잖아.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그 다음에 여름방학 또 겨울방학도 마찬가지 한 두 달 정도 목을 안 쓰다가 이제 막 목을 쓰기 시작하면 좀 목이 좀 많이 아파요. 한두 달 정도는 되게 많이 아픈데, 물론 올해는 영상 강의 형태라서 평소 때보다는 좀 말도 좀 목소리 톤도 좀 적고, 뭐 좀 적게 이야기하더라도 마이크 때문에 잘 들릴 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지금 7월부터 시작해서 8월이 넘는 와중에도 두 달 동안 계속 하루에 한 개씩 뭐 이렇게 찍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목을 계속 써왔어요. 그래서 그 옛날보다는 조금 덜해요. 뭐 아픈 거나 뭐 이렇게 부담이 좀 덜한데 그래도 하루에 막 두세 시간 이렇게 막 2시간 연속 떠들거나 또 중간중간에 사람 만나거나 뭐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하게 되면 갑자기 이제 목이 좀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다가 하다가 이제 목이 이야기하다가 뭐랄까 이렇게 딱 잠긴다고 하거나 아니면 좀 목이 열상 같은 것도 좀 있긴 해요. 어, 그래서 뭐 혹시 제가 어, 말을 하다가 음, 어, 말을 하다가 조금 갈라지거나 아니면 어, 잠시 나왔다. 잠시만요. 뭐 갈라지거나 아니면 좀 목 아파가 물을 마시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오늘도 화면 맞추는 게 조금 힘드네. 음, 아이고. 자, 수업을 이제 시작을 슬슬 해볼게요. 이제 앞부분은 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어떤 기본 틀 내용 좀 하고 뒷부분은 좀 기술 이야기 좀 할까 해요. 그래서 앞부분 1파트는 조금 좀 스피드하게 좀 빠르게 좀 진행하고 좀 뒷부분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 저랑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봅시다. 뭐 이제 처음에 이제 사실 이제 앞부분 요 내용을 오늘 할 차례 앞부분 내용은 원체 이제 실천론 시간에 많이 했던 다뤘던 내용이라서 뭐 새로운 건 없어요. 새로운 건 없고 그냥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읽어보면서 넘어갈까 합니다. 보통 이제 윤리와 가치 이야기 실천론 시간에 했어요. 윤리와 가치. 보통 우리가 어, 이런 말 들어봤죠. 윤리 강령, 뭐 윤리 강령이란 말을 들어봤어도 가치 강령 이런 말을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윤리는 사실 1과 0이라는 게 좀 명확해요. 근데 가치는 1과 0보다는 어떠한 흔히 말해서 라이커트 척도처럼 0에서부터 뭐 10까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가치 있는 것, 좀 더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윤리는 이건 윤리적이다, 비윤리적이다라는 이야기는 해요. 왜냐하면 윤리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고 가치는 기준보다는 어떤 선택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선택에 대한 내용은 이런 선택의 기준이
내부에 있고 윤리적 기준은 선택이 외부에 있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외부의 기준이 외부에 있는 것 이걸 기준이라 부르고 기준은 주로 외부에 있고 외부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 이제 윤리적 그러니까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외부에 있다는 건 보편성 영역에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내부적인 기준에서 나의 선호라든지 나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주는 것이 가치라고 보면 좀 쉬워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가치가 있는 것이 누구에게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보편성이라기보다는 어떤 뭐라고 할까 개인의 어떤 선택의 인과성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관점이 좀 커요. 그래서 나에게 가치 있는 건 타인에게 가치가 없을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런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이 있을까? 뭐, 뭐 나만 할까? 이쌤 뒤에 보면 화면 뒤에 보면 여기 막 식물 같은 거 좀 많잖아. 그 중에 쌤이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호접란 같은 건데 제가 호접란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하루에 최소한 뭐 2, 30분씩 1시간씩 들이면서 호접란을 키워요. 뭐 벌레 있으면 벌레도 잡아주고 좀 잎이 시들면 뭐 비료도 쳐주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생각해봐. 저 호접란을 여러분들이 저 지금 막 싱싱한 거, 막 뿌리 튼튼한 거 싱싱한 거 사더라도 저기 학교 앞에 있는 저 꽃집 가면 5,000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5,000원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최저시급이 8,000 얼마인데 여러분 최저시급 30분 정도만 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새 거, 꼽혀있는 싱싱한 걸요. 근데 나는 뭐 여러분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최저시급이 아무리 못해도 뭐 이것저것 계산하더라도 1시간에 선생님 1대 1시간에 한 5만원 정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5만원에서 내가 하루에 저렇게 1시간 뭐 하루에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투자하면 한 3만원에서 5만원을 딴짓 안 하고 저기다 퍼붓고 있는 거지. 생각해봐. 시장에서 저 가치가 누구에게는 5천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5천원밖에 안 해요. 마트에서 사면 비싸게 주고 산다. 이게 홈플러스 같은데 비싸게 주고 산다 해도 만원이면 삽니다. 나는 하루에 1시간 뭐 5만원짜리 일단 5만원 받는 제가 1시간을 저렇게 투자하고 있다고.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는 완전 가치 없는 짓을 하지만 나한테는 저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키우고 있는 내 호접란이니까.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을 외부 기준에 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우리의 보편성의 영역에서 제가 키우는 저 호접란을 시장에서 판다. 그러면 저거 한 500원 받을 거야. 왜냐면 막 병도 들었고 막 이게 막 잎도 떨어져 있고 이러는 거니까. 그치? 싱싱한 게 한 5,000원 정도 하는 영역이면 제 거 한 500원 하겠어요? 이런 것처럼 외부의 기준에 들어있는 것이 윤리 같은 것들입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윤리 같은 이야기를 할 때는 좀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윤리적인가? 그래서 우리 보통 연구할 때 보면 생명윤리위원회, IRB라고 부르는 생명윤리위원회 있지, 생명가치위원회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외부 보편적 어떤 가치, 타인도 그 가치에 인정할 만한 것들을 보통 윤리적 영향 요소에 두고 이 윤리에 기반해서 옳고 그름 뭐 판단하죠. 그래서 윤리가 가장 성문화되어 있는 것이 뭐다? 기본적으로 법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가치가 성문화된다고 해서 이걸 법으로 발전시키진 않습니다. 보통 윤리가 법과 연동되어 있죠. 글쎄 가치가 가장 성문화돼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뭘까? 가장 가치 잘 모르겠어요. 이걸 뭘로 표현해야 될지는 뭐 돈 정도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뭐 윤리, 가치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미국 내셔널 아메리칸 소셜워크인가 뭐 그 NASW에서 하는 가치는 이런 거고 윤리적 원칙은 이런 거다. 쭉쭉쭉쭉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 갈등, 그러니까 어떤 걸 할 때 윤리적 어떤 갈등이 일어나요. 윤리적 딜레마가 좀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실천론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런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사회복지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클라이언트의 어떤 개인 정보,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얻어냈던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있어요. 윤리적 측면에서. 근데 이 정보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엄마 아빠나 뭐 부모인데 이 사람이 어떤 형태든 아동을 방치하거나 학대하거나 이런 정황이 보여.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아동을 보호해야 된다는, 뭐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동과 노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윤리 코드가 있어요. 윤리 기준이 있다고. 그러면 A라는 윤리와 B라는 윤리가 있을 때 얘 둘이 상충하잖아. 왜냐면 얘 정보를 보호해야 되지만 딱 이 사람을 통해서 얻은 정보가 사실은 아동을 보호해야 된다는 윤리 코드랑은 이걸 지켜주면 얘가 학대되는 거고. 그쵸? 얘 학대를 막으려면 어 뭐냐, 이 개인정보를, 아이고 이거 끝나고 개인정보는 다시 안 지켜야 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답은 이미 나와져 있어요. 이건 되게 쉽기 때문에 답이 나와져 있습니다. 당연히 얘를 안 지킵니다. 무조건 아동이나 노인의 보호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윤리 코드 안에서도, 윤리 규정 안에서도 흔히 말하는 위계성은 있어요. 위계성이 있다고. 당연히 생명보호가 우선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생명보호가 우선이에요. 우선 생명보호를 우선한다. 개인적 보호보다 생명보호가 우선이죠.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도 비슷하다고 봐요. 그 어떤 자유보다 생명보호에 대한 게 우선입니다. 그것이 무슨 정치, 종교, 뭐 여러가지 수많은 자유가 있지만 생명보호보다 자유가 우선될 수는 없어요. 특히 타인의 생명과 관련된다면 더더욱 심하죠.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하는까지는 모르겠어. 자기 방임이니까. 그러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는 그 어떤 것도 용서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 뭐 윤리적 문제 뭐 이런 거 있고, 뭐 상충되는 가치 뭐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 쭉 보세요. 그 다음에 뭐 국제사회복지협회에 보면 윤리 원칙에 대한, 이때 국제사회복지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나와요. 국제라는 말은 어쨌든 문화가 이게 와요. 문화. 그러니까 나중에 뭐 기회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화라는 영역은 사회과학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들어갑니다. 사회과학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요런 영역을 할 때 잠시만, 여러분들이 어떤 문화 이야기, 그러니까 특히 동양과 서양의 어떤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좀 공부하고 싶다, 좀 알고 싶다라는 친구도 있다면 제가 첫 번째 추천해주는 가장 이상적인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입니다. 이게 체인체 교수님이 하셨는데 리차드 리스베 아마 미시간 유니버시티 U 오브 미시간의 교수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내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여기 보면 이 책에 보면 이 생각의 지도라는 게 Geography of Thoughts인데 제목이 원제에 보면 과연 동양과 서양은 왜 다르게 생각하고 왜 다르게 서로를 이해하고 어떤 현상이 있을 때도 왜 동서양은 이렇게 다를까? 왜 서양보다 동양 애들이 수학 같은 걸 잘할까?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책들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굉장히 좋은 책이고 진짜 10,000원이면 삽니다. 이런 위대한 지식을 10,000원에 여러분이 구매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이 이야기들 여기 보면 목차 동양의 도, 서양의 3단 논법, 동양과 서양 전체를 보는 동양, 부분을 보는 서양, 이런 이야기가 해요. 왜 동양과 서양은 이러한 생각의 방식이 다를까라는 거. 미시간 대학 심리학과 맞죠? 석자 교수고 생각의 지도를 쓰셨던 사회심리학 교수인 아울라이의 말컬m 그래드웰이 굉장히 존경하는 학자로서 이 리스베 교수의 이 생각의 지도책입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책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학생으로서 꼭 읽어야 될 필독서 진짜 한 10권을 고르라면 그 중에 하나를 꼭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생각의 지도라는 책이에요. 꼭 한번 여러분들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이고요. 독후감 같은 거
쓰는 건 어떨까? 여러분들이 이참에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한번 제가 과제로서 생각의 지도를 읽고 여러분 독후감 하는 것도 저는 한번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추가점을 드리는 방식으로도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꼭 필수는 아니더라도 이거 하는 친구들 있으면 제가 추가점을 더 드리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생각의 지도 같은 책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방식 혹은 문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이 사회복지 영역에서 혹은 다양한 사회과학 영역에서 말하는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와닿을 수 있고요. 만약에 생각의 지도가 좀 내용이 좀 조금 여러분 생각보다 좀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면 말콤 그랜드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어요. 아웃라이어 책의 2부가 이 문화에 관한 이야기예요. 특히 2부 후반부, 2부 전반부가 아니라 2부 후반부쯤 나오면 이 문화 관련된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말콤 글랜드의 아웃라이어 보면 특히나 이제 97년도에 대한항공 비행기가 괌에서 떨어졌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왜 떨어졌는가에 대해서도 이 문화적인 요소가 나와요. 책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아웃라이어 책은 굉장히 재밌고 리스베스의 생각의 지도는 좀 고민을 하거나 자세히 읽어야 될 파트가 좀 있어요. 요 책이 있는데 저는 대학생 정도 되면 뭐 아웃라이어보다는 글래드웰의 레스베스의 생각의 지도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해요. 얘는 약간 좀 중고등학생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책이고 얘는 대학생 정도는 이 정도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문화적 현상에 대한 것들이 국제사회복지사 할 때 좀 국제사회복지적 영역에서는 중요한 파트지 않냐라는 생각 들어요. 다문화 이슈 그다음 뭐 마찬가지예요. 그 사회의 여기 보시면 나온 것처럼 문화, 사회 문화, 뭐 또 클라이언트 문화, 이 문화에 지금 이야기 좀 많이 나오죠. 다양성.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성, 문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국가, 그 민족이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한 이해성이 좀 있어야 돼요. 특히나 최소한 여러분들이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 같은 거, 특히 여러분들이 서양권 문화에서 거주해 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해봤자 뭐 일주일, 한 달 정도 외국 여행 가고 이게 다잖아.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외국 문화를 알 수가 없어요. 최소한 1년 이상 그 나라 문화에서 거주하고 특히 단순히 거주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거나 이런 여행이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비로소 참된 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6개월, 1년 뭐 어학연수 갔다고 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한다? 그건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국가 사람들과의 일 내지는 공부를 협력, 경쟁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정도를 이해를 해야지 비로소 어느 정도 수준의 그 나라 문화를 체득이 가능해요. 쉽지 않죠. 왜냐면 시간과 돈과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니까.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류의 책을 먼저 읽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 나가서 어떤 문화를 익히거나 아니면 뭐 그런 어떤 걸 배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먼저 이 정도 수준의 지식을 쌓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조차도 머릿속에 없는 친구들이 외국 가가지고 뭐 내가 영어 배웠네. 영어 배우면 뭐해? 그 나라 문화 자체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도 굉장히 늦어요.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나서 영어를 배우는 것과 그 나라 문화를 아예 이해 못하고 영어 배우는 것 속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냥 단어만 외우는 거야, 그냥. 그게 아니죠. 어떤 표현, expression, 왜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모르고 영어를 공부하면 그냥 문장, expression만 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밖에 사고할 수 없는 구조를 한다면 당연히 그 말이 쉽게 나와요. 이런 것들. 자,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있는데 뭐 보세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뭐 이슈도 있고 다 이게 실천을 했던 이야기예요. 실천을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그리고 에틱스라는 윤리적 모델이 있을 때 뭐 우선 뭐 결정 모델이라고 합니다. 윤리 강령 뭐 있는데 뭐 좀 말이 좀 어렵잖아.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 가치를 우선 둔다 싶으면 좀 쉬워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1원칙 있잖아. 예. 생명보호 생명보호의 원칙 1원칙 생명보호, 그 다음에 평등 불평등, 개인의 자율성, 손실, 기회, 뭐 이런 나오죠. 그러니까 자유와 자율보다는 평등이, 평등보다도 생명보호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생명보호, 자유보다 평등과 자유보다도 언제나 생명보호가 원칙상 위에 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생각은 좀 하시고 나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의 평등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가장 어찌 보면 생명보호 원칙은 어떤 정의론이라고 연결될 수도 있어요. 정의적인 것. 뭐 생명과 정의를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정의론의 관점에서는 어쩌면 정의는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으로 볼 수도 있고, 생명은 조금 더 미시적인 차원으로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뭐 그 정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뜰랄라. 몇 페이지지? 18페이지. 자, 이제 보통 이제 원조 기술이라고 하죠. 우리가 원조라는 것은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워커랑 클라이언트가 서로가 서로한테 어떤 것을 돕고 서로가 돕는 기술. 그러니까 한 명이 A가 단순히 그냥 B한테 돕는 게 아니에요. A도 돕고 B도 돕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회복지에서 원조 기술이라고 하고요. 그러니 서로 도와야 되니까 의사소통, 상담, 관찰, 관여, 그 다음에 관계 형성 같은 것들이 다 필요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자, 관계 형성 도대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 다 했던 내용이라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존중하는 게 기본적으로 원조 관계 형성하는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타인을 이렇게 깔아뭉개거나 업신여기거나 나를 이렇게 올려버리는 상황에서 과연 A와 B의 관계에서 과연 B가 A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A가 이 관점에서 B를 바라본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관계인가? 여러분, 친구도 그렇잖아. 친구 관계에서도 뭐 어떤 친구 집은 뭐 되게 좀 부자야. 그럼 우리 집은 되게 평범해. 근데 A와 B가 친구가 되려면 얘가 갖고 있던 어떤 것이 나를 깔아뭉개거나 얘를 그 위로 올려간다. 이 관점에서 친구가 아니지. 그냥 아는 지인 내지는 돈 많은 사장님이지 뭐. 우리가 그렇게는 친구를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많은 자원과는 별개로 그냥 A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B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야.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말하는 찐 친구 아니겠어? 이것이 기본적으로 원조 관계 형성의 기본 태도입니다. 서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고유하고 서로가 자기 결정권 있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특강 비슷하게 어떤 거 이야기할 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씩 해요. 사랑 이야기. 내가 이걸 저번 시간에 했나? 잘 모르겠네. 기회가 안 나요. 요즘 어디서 떠들었는지. A가 있고 B가 있을 때 뭐 이건 뭐 그냥 쉽게 뭐 남녀라고 칩시다.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칩시다. 남녀관계의 사랑을 가정하고 A가 B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love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B도 A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각각은 서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그러면 이 관점에서 본다면 잠깐만, 내가 이거를 새 파일 이거 안 되구나. 이 관점에서 본다면 이걸 하자. 이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나? 그럼 이런 논리도 가능하겠죠? A가 B를 사랑할 자유가 있다면 B가
A를 사랑하지 않을 자유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를 사랑할 자유도 있고 B도 A를 사랑할 자유도 있지만 동시에 B는 A를 사랑하지 않을 자유도 있고 동시에 A도 B를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 관계는 서 네 가지가 함께 돌아가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좀 끊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계의 영역에서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2x2 매트릭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율성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좀 이런 얘기 해요. 내가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는 경우,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지만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경우도 있겠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고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사실 뭐 이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죠. 이런 것도 큰 문제가 없어요. 너무 좋지. 이건 땡큐. 큰 문제 없어요. 지나가는 우리 사사 뭐 지나가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우리 이런 관계니까. 근데 인생에 있어서 항상 고민은 이런 영역이죠. 특히 이제 나의 관점에서는 이게 너무 여기지 있는 거지. 나의 관점에서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타인의 관점에서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죠? 이런 일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요. 이거 자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계에 있어서 타인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이 나를 언제나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유를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 손치더라도 타인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관계에 대한 고찰을 다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조 관계를 하면서 제가 저번적인 관계에 대한 철학을 좀 이야기를 해봤고, 자 이제 뭐 관여, 개입, 관찰, 의사소통 기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 기술을 뭘 하고 관여 기술을 뭘 하는데 좀 먼저 이런 내용들은 실천론 시간에서 제가 인터벤션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 좀 했어요. 오늘은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이야기는 이 의사소통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의사소통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 대부분 이제 의사소통에 관한 건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될까? 언어적과 비언어적인 요소. 그러니까 제가 실천론에 했었던 이야기처럼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언제나 쌍방향이고 거기에 노이즈도 발생을 하고 내가 A라고 얘기하지만 A라고 다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상대방이 B라고 하지만 내가 완벽하게 B라고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과연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서로에게 넘어갈 수 있을까? 서로의 경계를 건너갈 수가 있을까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조금 더 하도록 하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넘어갈게. 그래서 의사소통 기술 뭐 좀 보시고요. 이게 뭐 자의인식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그런 의미예요. 사회복지사의 자의인식이 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라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될까? 자, 여러분들이 요리를 해. 그래서 이제 뭐 어디 가서 갑자기 누가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 한 건을 받아왔어. 그래서 딱 받아서 집에서 요리를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뭘 생각할까? 집에 과연 도구는 있나? 양념은 있나? 뭐 내가 이걸 할 줄은 아나? 뭘 보고 해야 되지? 이거랑 같이 먹을 밥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누군가와 대화, 의사소통, 그리고 흔히 말해서 나의 경계와 너의 경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랑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려면 내가 나의 영역에서 타인으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냥 남을 사랑한다고 해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쪽으로 점프해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점프해 가고 있는 이 영역에서 나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 또 그림을 설명을 좀 해야 되네 계속. 잘 봐. 내가 이렇게 있어. 여기 절벽이야. 절벽이라고. 내가 여기 절벽에 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예쁜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절벽 건너편에 있어. 아 뭐라 소리쳐. 내 사람이 잘 못 듣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 절벽을 이렇게 뛰어넘어야 되지 않을까.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어서 이렇게 당도해야지 얘랑 말도 하고 밥도 먹고 같이 사랑도 하고 뭐 할 수 있을까?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 절벽을 뛴다고. 이 절벽이 한 5m 정도 된다고. 진짜 최소한 3m 이상. 3에서 한 5m 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절벽을 뛸 때 제일 먼저 뭘 하겠어? 내가 도대체 뭐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하지 않나? 내가 지금 뭐 등에 뭐 여기 등에다가 뭐 엄청 무거운 거 막 메고 있어. 이거 메고 있는 건지, 내 신발은 너무 무겁지 않은지, 내가 진짜 여기에 뛸 수 있는 힘은 있는지 막 체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절벽을 뛰어갈기에는 내가 지금 뭐를 들고 있고 제가 뭐가 한계인지, 좀 이게 좀 다리가 아파서 이게 뛸 수 있는지 체크를 해요. 먼저 체크업하고 나서 1번이 내 체크업하고 있는 거죠. 먼저 체크업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기 등에다가 막 20kg짜리 군장을 메고 뭐 엄청 무거운 신발을 신었어. 아니면 뭐 불편한 구두 신었어. 이거 들고 이 절벽 뛸 거예요? 이거 진짜 절벽이 만약에 1m만 되더라, 한 2m만 되더라도 여러분 절대 이거 메고 안 뛸걸? 당연히 이거 다 벗고 신발도 되게 편한 신발 신고 막 옷까지도 굉장히 가벼운 옷을 입고 여기 절벽을 나를 거 아니야. 그래도 기본 아닌가요? 이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갖고 있다는 건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미움이나 내 삶의 어떤 방식이에요. 내가 그걸 가지고 타인에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편견을 갖고 내가 어떻게 그 절벽을 뛰겠어.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오만과 집념 같은 걸 던져버렸을 때 그렇게 뛰어도 이 절벽을 넘어갈까 말까예요. 내가 이 절벽을 뛰어서 겨우 이렇게 매달려도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팔 뻗어서 구해줄지 안 구해줄지는 몰라. 그냥 일단 뛰어보는 거야 무조건. 아시겠어요? 이 관점이에요. 이런 것처럼 내가 뛰기 전에는 무조건 확인한다. 확인하고 이것을 최대한 가볍게 하고 절벽을 뛰겠죠. 자, 우리가 이런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다시 이 영역을 보면, 사회복지사가 자아를 인식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편견, 관념,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관점들을 체크업하는 거예요. 내가 타인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나는 도대체 어떤 걸 갖고 있을까? 어떤 게 문제가 될까? 어떤 게 한계일까?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한다는 거죠. 타인은 내가 뛰어가는 절벽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은 그건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두 번째 이야기예요. 일단 내가 먼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그리고 항상 말하잖아 쌤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부산에서 여기 서울에서 부산 갈 때 GPS를 키면, 내비게이션을 키면 서울을 먼저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고. 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목적지를 가지, 목적지 확인한 다음에 나를 찾지는 않아요. GPS의 기본 원리가 그렇습니다. GPS 따위도 일단은 내 꼬라지가 뭔지 확인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간을 대하고 인간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사랑하는데 타인부터 먼저 생각을 해. 걔가 어떤 사람이고 걔가 뭐하고, 이런 얼마나 오만하고 헛소리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뭔가 할 때 너가 중요하진 않아요. 먼저 너는 일단 너예요. 내가 아까 우리 전 시간에 그랬지, 내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9할이 넘어요. 90%가 넘는다고. 그러니 중요한 건 내가 더 중요해요. 이런 상담이나 이런 걸 진행하기 앞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거조차 모르면 뭐 뛰어갈 수도 없어요. 뭐 뛰어가면 뭐해? 내가 100kg짜리 군장을 들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애가 뛰면 바로 죽지. 뭐 넘어가기도 전에 내가 먼저 죽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아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나의 선입견, 편견 따위, 경험 따위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거는 여러분이 누군가 진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거나 사랑할 때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떤 인간인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제대로 모르면 여러분들은 이상한 연애를 할 수밖에 없죠. 자, 보통 그래서 우리가 조셉 앤 하리를 해서 조아리의 어떤 윈도우라고 부르는데, 보통 나를 이렇게 체크를 할 때, 나를 체크를 할 때나 쓸 때 쓰는 관념인데, 내가 어떤 부분을 알아. 내가 싫어하고 다른 사람도 내가 싫어하는 어떤 부분을 아는 것, 우리가 열린 창이라고 부르고, 가장 모르는 게 미지예요. 나도 내 자신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내 자신의 어떤 부분을 모를 때가 있어요. 이런 거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연인이 있는데, 어떤 연인에서 이런 경우예요. A라는 한 여성이 갑자기 출장을 돼서 어디 한 몇 년 외국을 가야 돼. 그래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는데, B라는 남성도 그렇고, 이때 A라는 여성이 이 남자를 떠나서 미국 가게 되면 자기네 엄청 슬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비행기 타고 미국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눈물이 안 나는 거야. 왜 이러지 생각을 했어. 아니야, 분명히 남자친구 두고 이렇게 외국까지 가는데 나 왜 이렇게 안 슬프지? 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대요. 아, 내가 사실은 남자친구인 B를 별로 안 좋아하고 있었구나. 즉,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어요. 내가 몰랐던 부분. 그 내가 몰랐던 부분. 어쩌면 남자친구 B는 알고 있었던 수도 있어요. 아, 저 A는 나를 안 좋아하고 있구나. 때로는 A도 B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이 그래서 나를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러한 영역에서 비하면 사실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나 이 부분밖에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르는 나의 어떤 모습. 사람들이 나는 되게 밝게 생각하지만 난 사실 굉장히 어두운 면이 있고,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잘하는 부분, 그것도 나는 알고 있어요. 다른 철학을 넌넌이라고 불러요. 넌넌, 알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 그러나 어떤 부분은 왜 사람들도, 부모조차도 나도 모르는 나의 어떤 면이 있다고요. 우리 간혹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어떤 거 기술 같은 거나 어떤 취미 같은 거 정말 새로운 걸 처음 했을 때 굉장히 익숙하거나 남들보다 이상하게 잘할 때가 있어요. 나 이거 왜 잘하지 모르겠지만 나 뭔가 잘해요. 이게 이런 영역에 속해요. 그냥 타고난 재능 같은 게 있어요. 간혹 이런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좋아해요. 처음 해보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인 거고. 자, 자기 노출 영역을 좀 이야기를 할까? 보통 사회복지 상담이나 뭐 얼추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할 때 자기 노출을 좀 합니다. 자기 노출. 왜냐면 생각해봐. 어떤 나한테 색깔 바꾸자. 나한테 뭔가 중요한 이야기나 이상적인 이야기나 뭐 이런 거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 A가. 그러면 이거를 바라보는 클라이언트는, 혹은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A는 나랑은 굉장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져요. 아, 그 넘사벽이다. 아, 저 사람 넘사벽이니까 당연히 저런 거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아,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인간이네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자기 노출을 해보면 내가 너랑 비슷한 경험도 있었고 비슷한 생각도 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이 사람이 A랑 나랑 크게 다르지 않네. 그러니까 A와 나의 간격이 이렇게 10만큼 있을 줄 알았는데 10이 아니라 한 1에서 2밖에 차이 나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A가 이 높이에서 이야기했던 A 다시라는 게 사실은 이 관점에서 보면 10만큼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이상적인 거지만, 내가 A와 B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면 이게 10만큼의 차이 있는 목표가 아니라 사실은 1, 2밖에 없는 목표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느낌 들잖아. 이거 좀 다른 느낌인데, 저기 뭐 서울에 어떤 뭐 사는 친구는, 아니면 엄청 부잣집에 뭐 재벌집 아이가 어떤 뭐 상을 받거나 뭐
뭐 돈을 타거나 뭐 되게 큰 걸 잘 했어. 그러면 생각 별로 안 부러워요. 열등감 안 느껴요. 아, 저 집에는 잘 했나 보다. 근데 나랑 맨날 같이 놀고 게임하고 놀던 영수가, 철수가, 순이가 갑자기 그 상을 타. 그러면 집에 가서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나 쟤는 나랑 똑같이 놀았는데 왜 쟤는 탔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인간은 그렇게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너와 인간이 그런 게 좀 강하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너와 어, 너와 나의 이 너와 주체와 이 타자의 거리에 따라서 주체가 보이는 행위가 나의 행위의 간격이 줄어들거나 넓혀져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저기 나라님이 땅을 사거나 양반님이 땅을 사면 배 안 아픕니다. 이상하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요. 왜? 나나 사촌이랑 비슷하고 생각하거든. 그러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하나의 이슈는 누군가의 업적, 누군가의 성취를 바라볼 때 이 누군가와 나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와 저 사람의 거리는 이렇게 하늘과 땅만큼 먼가라고 한번 바라보세요. 세상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멀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빌 게이츠랑 뭐 날아갈게요. 나와라 빌 게이츠의 거리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빌 게이츠는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회를 얻은 인간이에요. 전 세계에서 고등학교 때 빌 게이츠 이상의 기회를 얻은 인간이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이거는 빌 게이츠 뭐 평전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웃라이어 같은 책을 보면 왜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근데 세상에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뤘던 어떤 A라는 사람과 나의 거리는 생각보다 안 멀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그냥 이 사람과 나는 진짜 심지어 같은 동네를 꽤나 오래 살았고 같은 학교 심지어 중고등학교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 사람과 나의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사람은 한 100 이상의 성취를 했고 나는 한 2, 3밖에 안 할 때가 있어요. 이때 뭐 다른 이야기지만 뭐 있기 일어날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뭐 운도 작용하고 기회도 작용하고 뭐 하기는 해요. 근데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만약에 이렇게 너무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뭐냐면 여기와 여기를 먼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의 영역은 어쩌면 운, 기회 이런 등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의 능력 이상의 많은 것들이 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끼어져 있다고. 타인의 성공에는 굉장히 많은 불순물이 끼어져 있어요. 그 사람의 노력과 그 사람의 능력과 이런 것보다 그 사람이 잡았던 기회, 운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끼어져 있기 때문에 불순물이 굉장히 심해요. 타인의 100 성공에는 한 90 이상은 불순물이에요. 그러니 가장 원초적으로 이 A라는 사람과 나를 한번 비교를 해봐요. 과연 얼마나 다를까? 중국의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명이 알리바바의 마원이라는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해봐요. 외모, 학벌 이런 거 등등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얼마나 다를까? 마인 돈 벌기 전까지 아마 여러분하고 마인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이 마인보다 못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수업을 듣는 친구 중에 정말 알리바바 사장 마인보다 내가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이나 등등등이 모자란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마무시하게 차이 나죠. 뭐 거의 뭐 닿을 수 없는 수준의 차이를 지금 벌이고 있죠. 그걸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 그거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 있으면, 끝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없지만 처음에 시작을 보는 것도 굉장히 인간을 바라볼 때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자기 노출, 다시 원점으로 올게요. 자기 노출을 한다는 이유는 클라이언트와 워커의 간격을 좁혀줌으로써 클라이언트가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과 동기부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혼자가 아니라는 것, 동기를 준다는 것. 그래서 좀 중요한 건 자기 노출은 짧고 진실되게, 너무나 많은 자기 노출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일일이 시시콜콜 내가 어떻게 살아왔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 노출을 너무 오래 하면 소셜 워커도 문제지만 클라이언트도 되게 지쳐요. 내가 상담받으러 왔는데 도대체 이 사람 상담받는 느낌까지 듭니다. 그건 되게 좋지는
않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 적당한 자기 노출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다. 그 간격을 줄이면서 좀 더 괜찮은 상담으로 들어갈 수 있다 봅니다. 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담 뭐 준비 단계 기술 뭐 이렇게 등등등 첫 상담 시작 뭐 의사소통 방법 뭐 쭉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거를 이번 시간에 다 하기가 힘듭니다. 다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사회복지 윤리 같이 했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과 이렇게 내용만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뒷부분은 다시 다음 그 강에서 그 기술 방법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너무 지금 단계에 넘어가면 하려니까 할 내용이 너무 많아. 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통 요 앞에만 내용만 체크하고 나갈게요. 보통 상담 준비 단계의 준비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기 전에 준비 활동을 하는 거예요. 벌써 준비 과제는 뭐 이 사람에 따르면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고 준비 방법, 반영적 접근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공감하는 거, 리플렉트 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의 감정을 반영시킨다고.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반영시키는 거. 그리고 왜 이걸 반영시키려면 이 사람이 최근 진행되었던 사건 이런 거 숙지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이런 거 뭐 잘했다, 좋았다, 뭐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반영적 기법을 준비 단계에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이래 뭐 준비 단계 기술에서는 먼저 사전에 이제 검토, 탐색, 뭐 협의, 정리, 공감 뭐 이런 게 들어갑니다. 자기 탐색은 이제 워커 자신에 대한 탐색이고 사전에 또 기록 같은 것도 체크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그 전에 만약에 이렇게 레퍼였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온 클라이언트가 있다면 그 전에 일하던 상담 워커한테 전화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수영하기 전에 준비 운동 하는 것 같은 비슷한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사가 준비된 다음에 시작한다. 우리가 1시간 동안 떠들었던 이걸 체크해봐도 상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중심이 아니라 워커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워커가 어떤 상태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냐, 워커가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노출이라든지 자기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정보,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워커가 상담자고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클라이언트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맥락인지 파악을 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수준의 어떠한 뭐 회기, 몇 회기 그리고 상담 안에서 어떤 내용, 상담 기법, 상담 안에서의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상호작용 같은 것을 미리 워밍업을 해보는 거죠, 워커가. 그래서 야, 이런 일이 가능할 거야. 그리고 뭐 워커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이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이러한 이론에 따라서 뭐 체계적 관점, 체계론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환 메커니즘이라든지 아니면 정식 역동이라든지 나는 어떠한 이러한 일련의 것들을 조금 더 차용할 거다, 적용할 거다. 그걸 내가 이거 준비할 거다 라는 게 굉장히 워커한테는 상담 전에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뭐 어느 정도 이 정도 이야기를 했었으면 기본적인 상담의 어떤 뭐라고 할까 큰 틀 정도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지 않았나? 자기 노출을 왜 하고 내가 어떤 부분은 무엇이고 의사소통 뭐 이런 원조 기술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윤리적 원칙 그러니까 이런 가치나 윤리를 얘기하는 것도 이러한 상담이 진행되기에 앞서서 혹은 상담이 진행된 과정에서 상담 진행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가치적 문제라든지 윤리적 이슈에 대한 고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큰 내용 자체는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각각의 어떤 특정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쓸지, 이게 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해요. 아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파트인데, 그래도 언어를 사용하는, 말을 사용하는 기법을 여러분 처음 배운다고 가정했을 때, 뭐 차근차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오늘 이 정도 수업하고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 안녕.